이번 시간부터는 7장 신장 및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단원에서는 신장의 해부학적 특성과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보면 오줌을 생성하고 배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능과 오줌 생성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기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해부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요관과 방광 그리고 요도와 함께 비뇨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좌우에 하나씩, 즉 한 쌍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동물의 신장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동물에 있어서는 신장이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동물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의 경우는 왼쪽 신장의 경우 강낭콩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오른쪽 신장은 심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왼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위치를 보면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흉추 끝부분이나 또는 요추 시작 부분에 신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신장이 위치가 조금씩 이제 다르게, 즉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데 돼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좌우의 신장이 같은 위치에 존재해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신장을 종단면으로 절단했을 때 보여지는 단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단면을 보면 바깥에 있는 부분과 안쪽에 있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층을 피질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층을 수질이라고 하는데 이 수질을 보면 역삼각형 구조물이 영어로는 보통 이제 피라미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삼각형 구조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역삼각형 구조물 사이에 있는 이러한 구조물을 컬럼, 보통 컬럼은 기둥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에 의해서 역삼각형의 이런 수질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삼각형 구조물의 끝부분을 이제 파필라, 우리말로는 보통 이제 유두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파필라 부분하고 만나는 이런 관 구조물이 있죠. 이 관 구조물을 영어로는 이제 칼릭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양을 봤을 때 술잔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온 명칭이 되겠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도 역시 술잔 배를 써서 신배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릭스가 이제 작은 게 있고 이 작은 것이 모여서 좀 더 큰 구조물을 이루게 되는데 이 큰 구조물을 이제 메이저 칼릭스, 신우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칼릭스를, 그러니까 작은 칼릭스를 마이너 칼릭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 컬럼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공간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공간들을 영어로는 사이너스, 우리말로는 신동으로 보통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러한 신장의 명칭, 각 구조의 명칭을 순수한 우리말로 부를 때 사용되는 명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그림은 이 단면을 좀 더 확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단면을 보면 이제 피질과 수질이 이제 표시되어 있고, 피질에는 이쪽 사구체,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신장의 기능적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네프론은 사구체, 그리고 보호만낭, 근위세뇨관, 헬리고리, 이 부분은 이제 헬리고리, 그다음에 원의세뇨관, 집합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고리는 이 피질에서 수질 부위로 이제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수질의 깊숙한 부위로 들어가는 부분을 하행각이라고 하고, 반대로 수질부에서 피질부 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상행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리고리 상행각을 보면은 세뇨관 굵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피질에 가까운 부분, 피질에 가까운 상행각은 좀 굵죠, 세뇨관이. 그리고 아래는 즉 수질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상행각은 가느입니다. 그래서 가는 상행각, 굵은 상행각 이런 식의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부위에 따라서 즉 가는 상행각과 이 굵은 상행각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교환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굵은 상행각이 있는 부위, 즉 수질에서 바깥에 있는 부분, 즉 피질에 가까운 부분을 외수질부, 외수질비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는 상행각이 있는 쪽을 내수질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장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기능적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뇨관은 다시 근위세뇨관, 헬리고리, 그리고 원의세뇨관과 집합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줌 생성은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여과와 제흡수, 그리고 분비,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과는 사구체에서 이루어지고, 제흡수와 분비는 세뇨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여과 과정은 물질 교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구체를 지나서 나오는 혈관도 여전히 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온 혈관을 원심 소동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구체에 들어가는 혈관을 구심 소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구체에서 나온 원심 소동맥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전환되어 세뇨관 주위를 지나면서 세뇨관과 물질 교환을 하게 됩니다. 사구체에서 여과된 여과액은 보호망낭을 거쳐서 근의세뇨관과 헬리고리, 그리고 원의세뇨관을 거쳐서 집합관을 지나 최종적으로 오줌이 된 후 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주로 일어나는 그런 부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헬리구리의 하행각과 이 부분이죠. 헬리구리의 하행각과 집합관에서 수분의 제흡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림은 네프론 주위에 있는 혈관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수질을 다시 외수질과 내수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경계가 되는 부분이 바로 상행각, 헬리구리의 상행각 중에서 이제 굵은 상행각이죠. 이 굵은 상행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바깥쪽이 외수질이고 그 안쪽, 즉 가는 상행각이 있는 부위를 내수질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행각이 이쪽 10번하고 12번이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혈관이 구심소동맥과 원심소동맥이 되겠는데, 이 구심소동맥, 원심소동맥 이 사이를 상행각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사구체와 그 구심소동맥, 원심소동맥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한 이후부터 원의세뇨관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모세혈관망이 이제 근의세뇨관과 원의세뇨관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헬리구리를 따라서 수질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혈관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행혈관이라고 합니다. 직행혈관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수질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오줌을 농축하는 데 있어서 그 농축 기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프론의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프론의 수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같은 종에서는 체구와 관계없이 그 수가 일정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가축과 사람의 네프론 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는 신장 하나에 있는 네프론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를 전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에 있는 네프론의 수는 외우기가 상당히 쉽죠. 신장 한 개당 약 100만 개. 이게 나있죠. 100만 개, 사람의 경우는 100만 개의 네프론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숫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체구가 큰 동물들은 네프론의 수도 좀 많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종일 경우, 즉 사람의 경우 2m가 넘는 장신이나 150cm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신장 한 개에 있는 네프론의 수는 100만 개로서 모두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유동물에서 네프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구체가 피질에서도 이제 바깥쪽에 존재하고, 헬리고리가 아주 짧아서 수질에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피질 네프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구체가 수질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수질에 있는 것은 아니고 피질 부위 중에서 수질에 아주 가까이에 사구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헬리고리는 아주 길어서 수질 내부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러한 헬리고리를 갖고 있는 네프론을 수질엽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헬리고리가 길면은 오줌을 농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질엽 네프론을 많이 갖고 있는 동물은 오줌 농축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수질엽 네프론의 비율과 최대 오줌 농축 능력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수질엽 네프론의 비율이 아주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 농축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최대 오줌 농축 능력이 1.4 오스몰 정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막에서 살고 있는 캥거루지나 모래쥐의 경우는 거의 100%를 수질엽 네프론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오줌 농축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약 7.0 오스몰까지 오줌을 농축시킬 수 있다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물 주변에 사는 동물들, 비버 같이 이러한 동물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질엽 네프론의 비율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구체 엽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 엽장치가 있는 위치는 사구체와 구심선 소동맥, 헬리고리의 굵은 상행각이 끝나는 부위, 헬리고리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부위를 지나면은 원위세뇨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굵은 생각이 끝나는 부위, 또 다시 말하면은 원위세뇨관이 시작되는 부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위가 한 평면에 모이는 그 부분에 사구체 엽장치가 존재한다 하고 되어 있고, 이 사구체 엽장치는 치밀반, 사구체 엽세포, 사구체 외간질세포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고, 그리고 이 사구체 엽장치가 하는 일은 전해질 평형과 수분 보존, 혈압 유지와 같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밀반을 보면은 이것은 사구체의 구심세동맥, 사구체로 들어가는 구심세동맥과 원심세동맥 사이, 근데 이 세동맥과 접하는 세뇨관 상피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치밀반은 세뇨관에 있는 상피세포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 이 세뇨관의 모양을 보면은 이 부분에 이 사구체를 향한 쪽에 그러니까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치밀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세뇨관 안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디움 클로라이드의 농도 변화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기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구체 옆세포는 이제 약칭했을 때 이제 JG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치밀반에 접하는 세동맥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세동맥에 존재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 세동맥에서 사구체로 들어가기 바로 앞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안에 어떤 그 과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는 걸로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세포들을 갖다가 사구체 옆세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과립처럼 염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과립세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는 레닌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칭해서 RS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셀이지만 이 셀을 부르는 이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으니까 전부 이제 이 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닌은 이제 신장에서 분비되어서 그 부위에서 이제 하는 일이 마치 이제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초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호르몬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실제적으로는 호르몬, 즉 어떤 타겟 셀의 리셉터에 결합해서 반응을 유발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떤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호르몬과 유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레닌도 이제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구체 간질세포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구체 간질세포는 이 사구체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세동맥 그리고 세뇨관 이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체 외 간질세포 이런 어떤 조직을 이루지 않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간질세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아니라 이제 구심인데, 자꾸 제가 혼동해서 말하나요? 이제 구심 세동맥을 보면은 또 어떠니까 이 그래뉼러 셀에는 이제 사구체 아주 가까운 부위에만 이게 존재를 하고, 거기서 좀 떨어진 부위에는 다른 혈관과 마찬가지로 평활근 세포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혈관 평활근 세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활근 안에는 또 평활근 세포 안쪽에는, 그러니까 혈관 제일 안쪽에는 내피세포가 있죠. 이것은 다른 혈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피가 항상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 내피는 그래뉼러 셀이 있는 부위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피세포는 그리고 혈관세포와 이런 사구체 옆세포 있는 지역에 다 분포를 하고 있다. 이런 내피세포가. 그런 이 부분도 이해를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여기 신경이 분포를 하고 있죠.
신경이 이제 교감신경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교감신경은 지금 뭐니까 평활근에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혈관 평활근에도 존재하고 사구체 옆세포에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즉 교감신경은 이런 원심 또 계속 원심이네. 이제 부심세동맥의 평활근에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도 하면서 또한 이런 사구체 옆세포에 또 역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여기에 분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구체 그러고 약간 관련이 없는 듯하지만 여기에 이제 갭정션에 대한 그림이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죠. 이 그림을 왜 제시했냐면은 이 사구체 옆 장치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서로 갭정션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 갭정션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 그림을 제시했는데 일단 갭정션은 코넥신이라고 하는 막단백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단백질이 6개가 모여서 이제 코넥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코넥슨은 이 자체적으로 이온 채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포막 한 세포에 있어서 세포막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다른 세포와 접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다른 종류의 이온 채널과 마찬가지로 세포 안과 밖에 어떤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이제 해미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코넥션은 이 자체적으로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갭정션을 이루지 않았을 경우 다른 세포 만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 혼자서도 이온 채널을 역할을 이온 아니라 어떤 채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해미 채널이라고 또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갭정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갭정션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미, 반이라는 뜻의 해미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미 채널이 옆에 다른 세포와 이제 접해졌을 때 이 해미 채널이 이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나면은 서로 그러니까 결합이 돼서 이 세포 사이 간질액을 거치지 않고 그 세포 안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작은 물질들, 이온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세컨드 메신저와 같은 아주 작은 물질들이 이 간질액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내의 어떤 환경 변화 또는 신호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갭정션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사구체 옆장치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사구체 옆기구를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기능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사구체 옆장치 또는 옆기구라고도 하는데 이 세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MDC, 그 다음에 RSC, 그 다음에 메신저 셀, 그러니까 간질세포 이렇게 세 종류의 세포가 구성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포들을 보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관 쪽에 있는 혈관 평활근 세포
세포와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그러니까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에서도 설명했듯이 내피세포,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들도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사구체 옆장치의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뇨관에 있는 치밀밤, 간질세포,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평활근, 이쪽 얘가 이제 평활근 세포죠. 그리고 레닌 분비세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니까 마큘로 덴사는 세뇨관에 있는 상피세포죠. 메센저 셀은 그냥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혈관과 세뇨관과 사구체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지금 보면 어떻게니까 레닌을 분비하는 세포와 평활근 세포와 이제 직접적으로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얘가 평활근 세포인데, 이 평활근 세포는 메센저 셀하고는 이쪽에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메센저 셀하고, 그 다음에 이쪽 레닌을 분비하는 셀은 이제 이 메센저 셀하고 서로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관 평활근 세포하고 레닌 분비 세포들도 갭정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이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메센저 셀이 직접적으로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내피세포들은 뭐 자신들끼리도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메센저 셀 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혈관 평활근 세포들도 갭정션들끼리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닌 분비 세포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피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세포끼리도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피 세포는 이런 평활근, 혈관 평활근 세포와 레닌 분비 세포와도 갭정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피세포가 결국 이 사구체 옆장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혈압을 감지해주는 바로셉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내피세포가 그것을 감지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 안에 내피세포 안에 이제 칼슘 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칼슘은 주로 내피세포, 그러니까 세포 내 저장소에서 동원하기 때문에 IP3도 이제 올라가고 그럴 텐데, 이 IP3와 칼슘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혈관 평활근과 이쪽 레닌 분비 세포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메센저 셀까지도 그대로 이제 서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돼서 그 안에 환경이 이제 같아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마클로덴스하고는 갭정션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혈압은 내피세포가 감지하고, 이 내피세포는 사구체 옆 장치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과 갭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단 마큘로덴스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여기서 얻은 신호는 마큘로덴스에는, 즉 세뇨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마큘라 덴사는 세뇨관 안에서의 소디움 클로라이드 농도와 같은 어떤 세뇨관 안에 어떤 변화를 감지를 하는데, 그러면 얘는 갭정션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신호가 전달이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쪽 오른쪽 상단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일 안쪽이 이제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되겠고, 이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이 굵은 상행가 세포에 존재하는 아주 특이적인 트랜스포터가 있는데, 얘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포타슘 코 트랜스포터입니다. 한 번에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그리고 소디움과 포타슘, 그리고 두 개의 클로라이드를 동시에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운반체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이 운반체에서 이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이 마큘라 덴사 셀 안에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많이 운반해 주면은,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세포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이어진 기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베이스라인 쪽에 있는 베이스라인, 이게 내피세포의 마큘라 덴사 베이스라인은 이 간질세포 쪽을 향해 있죠. 근데 이쪽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 경우는 그러니까 헥사 채널이 되겠죠. 헥사 채널에서 ATP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ATP는 메신저 셀에 결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메신저 셀에 있는 그러니까 P2R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P2R, 여기서 R은 리셉터라는 뜻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P2Y 리셉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P2Y 리셉터가 있죠. 이 P2Y 리셉터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메신저 셀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 이 메신저 셀은 어떻게니까 평활근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갭정션으로. 그래서 이 신호가 평활근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평활근은 이 P2Y 리셉터 신호에서 RP3하고 칼슘이 이제 세포 안에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활근 세포 안에서 칼슘 농도가 증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뇨관 안에 소디움 클로라이드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것을 감지한 마큘라 덴사 셀이 ATP를 밖으로 내보내서 이 신호가 결과적으로 평활근, 이 평활근은 구심세동맥의 평활근이 되겠습니다. 구심세동맥에 있는 평활근에 수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짧은, 이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겠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겁니다. 이 거리 자체가 아주 이제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뭐랄까, 위 중간에 있는 그림은 너무 단순화시킨 그림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그린 건 아닌데, 하여튼 조금 더 복잡한 수준으로 그린, 그래서 조금 더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연두색이
지금 간질세포가 되겠습니다. 메신저 셀. 이쪽에 이제 ATP가 도달하면 P2Y 리셉터가 활성화되고 이게 이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갭정션을 통해서 결국 혈관 평활근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수축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레닌 분비 세포에는 전달이 안 되냐? 아니, 당연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닌이 증가되는 경우는 이 세뇨간의 소듐 클로라이드가 농도가 낮았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높을 때는 세포 내 칼슘 농도는 레닌 분비 세포도 세포 안에 칼슘 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뇨간 안에서의 변화가 바로 혈관 평활근에 이제 전달되어서 어떤 이펙터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 사구체 엽기구에서 감지세포는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큘로덴사 치밀반 세포하고 혈관, 구심동맥의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이제 감지세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지된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이펙터, 효과기로서 작용하는 세포는 이쪽 두 가지가 되겠죠. 레닌을 분비하거나 또는 혈관 평활근에서 이제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하거나 하는 혈관 평활근, 이 두 세포들이 이제 효과기로 작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구체 엽장치에는 두 종류의 감지세포와 두 종류의 효과기 세포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혈압이 오르면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감지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약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칼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정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쭉 이제 이동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이 바로 ATP죠. 여기서도 ATP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도셀륨 내피세포가 ATP와 이런 갭정신을 통한 칼슘 웨이브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건 RSC, 그러니까 레닌 분비 세포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이 올라갈 경우는 얘를 이제 레닌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도 이 내피세포에 자극을 줘서 여기서 안지오텐신 2는 주로 이제 AT1이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데 이 경우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이제 레닌 분비세포에 전달이 돼서 레닌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아주 짧은 거리에,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신장 쪽에서 이제 만들어졌을 테니까, 이제 만들어지니까 안지오텐신,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폐에서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얘는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레닌의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구체 엽세포의 레닌 분비 조절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 엽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시스템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사이클릭 AMP가 증가하면은 레닌 분비가 증가한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레닌 분배가 억제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칼슘에 의해서 레닌 분비가 억제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이적인 사항인데, 왜냐하면 다른 엑소사이토시스를 하는 세포들은 거의 다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해야만 엑소사이토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이기 때문에 칼슘 파라독스 오브 레닌 릴리즈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데니일 사이클레이즈라는 효소가 이제 세포 내 사이클 AMP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데, 그 서브 타입 중에 레닌 분비 세포에는 AC5라고 하는 이런 서브 타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서브 타입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로몰 단위 수준으로 만약에 칼슘 농도가 증가한다면은 이 아데니일 사이클레이즈가 억제되게 됩니다. 바로 칼슘에 의해서 억제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AC5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데니일 사이클레이즈 5 때문에 이런 칼슘 파라독스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밀반에 의한 사구체 엽세포의 레닌 분비 조절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생육관에서 치밀반 세포 안으로 이동되는 NaCl의 양의 변화를 감지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신호를 발생시켜서 내보낸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육관 내 소디움 클로라이드 농도가 낮으면은 굵은 상하인각 세포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포타슘 코트랜스포터, 약칭에서는 NKCC2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운반체를 통한 소디움의 양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구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떠한 기전을 거쳐서 나이트로 옥사이드 신세이즈, 나이트로 옥사이드 생성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콕스2도 활성화시켜서 나이트로 옥사이드와 콕스2를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게 됩니다. 나이트로 옥사이드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물론 이제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자유롭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만약에 가까이에 있는 원이라는 이제 구심 세동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평활근 세포를 이완시켜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쪽으로 아마 작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콕스2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은 레닌 분비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은 주로 이제 PGE2가 제일 많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PGI2도 좀 많이 생성되긴 하는데 보통 PGE2를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GE2에 대한 수용체는 EP1에서부터 4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EP2와 EP4가 이 수용체 이 레닌 분비 세포막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서 AMP의 농도를 증가시켜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을 통해서 레닌 분비를 증가시켜준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안의 소디움 클로라이드 농도가 높으면은 어떤 과정이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KCC2 이 코트랜스포를 통해서 많은 양의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이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제 정확한 이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COX-2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닌 생산을 증가시키라고 하는 이 신호를 차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포 안에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많이 들어오니까 즉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많이 돌아가겠죠. 얘가 많이 돌아가니까 ATP가 많이 소비가 되고 그러면 ADP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ADP가 만들어지면은 많이 많아지면은 또 어떠한 기전을 거쳐서 인산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아데노신이 또 이제 생성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데노신은 분비가 되어 레닌 분비 세포에 A1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용체는 아데닐 사이클레즈를 억제시켜주는 아데닐 사이클 억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데닐 사이클을 억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가 결합되는 것은 GI 커필드 리셉터이기 때문에 아데닐 사이클레즈를 오히려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레인 농도가 낮아져서 레닌 분비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세포 내 소디움 클로라이드 음반이 많아질 때 또 다른 신호 전달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ATP가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 ATP 분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ATP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P2Y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갖다가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닌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 이외에 사국제 유입세포의 레닌 분비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러한 인자로는 이제 순환혈류 속에 되어 있는 안지오텐신 2, 레닌이 분비되어서 생성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 시그널 패스웨이의 이제 밑에 끝에 있는 물질이 되겠죠. 이 물질이 레닌 분비 세포에 있는 AT1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PLC 시스템을 거쳐서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레닌 분비를 억제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는 이제 베타1 리셉터가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타1 리셉터는 노에프네프린에 이제 결합하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에 결합하는 수용체가 되었는데 이건 이것은 이제 카테콜라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기도 하고 또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순환하다가 이쪽에 레닌 분비 세포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베타1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결국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준다. 그래서 사이클 AMP 농도를 증가시켜서 레닌 분비를 증가시켜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메타볼릭 센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분은 이제 설명을 안 하겠지만 마큘러 덴사가 소디움 클로라이드 농도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화도 감지를 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레닌 분비는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과 아울러 또 이제 AMP도 역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사이클 AMP와 칼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두 개의 신호 전달 시스템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AMP는 이 경우 이제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서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쪽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트리얼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니까 소디움을 많이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디움의 제흡수를 억제를 해야 되겠죠. 물론 AMP에서 또 이제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흡수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알도스테론,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을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닌에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줄여서 역시 그러니까 소디움의 분비를 배설을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이 바로리셉터, 바로리펠렉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혈관평알근과 이제 엔도셀륨 셀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안지오텐신과 결합을 했어도 그렇고 이게 이제 혈압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칼슘 농도가 증가되어서 이 신호가 이쪽 레닌 분비세포에 도달하게 되면은 혈압이 증가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칼슘이 이 안에 전달이 되니까 칼슘 농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레닌 분비가 억제된다.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면은 레닌 분비는 억제되는 그러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신장의 혈관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은 신동맥인데 이 신동맥은 신문을 통해 신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장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분지하여 각각의 컬럼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컬럼에 분포하는 혈관들을 역관동맥이라고 합니다. 역관동맥을 거친 후 이 혈관은 피지를 따라서 이런 아치 형태의 혈관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혈관은 마치 그 활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영어로도 아큐에이트, 활을 뜻하는 아큐에이트 아테리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 우리말로도 역시 활골동맥 또는 궁상동맥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골동맥은 다시 분지가 되어서 각각의 사구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혈관을 구심소동맥이라고 하고 구심소동맥이 사구체를 거쳐서 원심소동맥이 되고 이어서 세류관 주변의 모세혈관망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혈관망을 지난 혈액은 정맥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동맥과의 역순으로 그래서 궁상정맥으로 모아지게 되고 궁상정맥은 다시 역간 인터로바 베인 역간 정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관 정맥들은 다시 모아져서 신정맥을 통해서 신장 밖으로 혈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특이한 혈관이라고 볼 수 있는 바사 렉타, 즉 직행혈관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수질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오줌의 농축과 희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경지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에는 교감신경이 분포가 되어서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혈관평알근 외에도 과립세포, 근의세뇨관, 헬리고리 등의 분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립세포로부터는 레닌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네프론에서의 소디움의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신장 혈류량과 사구체 여과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분과 전해질 제흡수에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